저는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천둥이 치던 그날, 하늘은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학원 차에서 내린 민준이가 저를 보자마자 한 말입니다. 오늘은 도시락 안 먹었니? 먹었어. 근데 또 배고파. 할머니, 피자 먹고 싶어. 민준이는 제 앞치마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오늘은 안 돼. 엄마가 정해준 식단이 있잖아. 할머니, 제발. 오늘만. 진짜 배고파. 할머니가 해주는 반찬은 맛있는데, 엄마가 정해준 식단은 맨날 똑같아서 지겨워. 창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민준아. 비가 올 것 같은데 얼른 들어가자. 할머니, 피자 먹고 싶어. 제발. 결국 저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피자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포테이토 피자 하나요. 할머니, 콜라도. 안 돼. 콜라는 안 돼. 우유로 하자. 알겠어. 우유도 좋아. 피자를 기다리는 동안 민준이는 저에게 학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영어학원에서 1등 했어. 우리 민준이 정말 잘했구나. 응. 할머니가 매일 단어 외우는 거 봐주셔서 그래. 창밖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비 와도 피자 먹고 가면 되지? 그래. 천천히 먹고 가자. 민준이는 정말 맛있게 피자를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다. 엄마한텐 비밀이야. 그래. 우리끼리만의 비밀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할머니, 우산 써요. 제가 들게요. 우리 손주 벌써 이렇게 컸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행복이 제 마지막 행복이 될 거라는 걸. 그날 밤 11시쯤이었을 겁니다. 엄마, 배 아파. 너무 아파. 갑자기 민준이가 배를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어디가 어떻게 아파? 배가 너무 아파요. 할머니, 그때 성수와 며느리가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왜 이래? 민준아, 어디가 아파? 엄마, 배가 너무 아파. 피자 먹고.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요? 피자라니요? 어머님, 또 제 말씀을 무시하신 거예요? 그게 어머님은 정말 말이 안 통하시네요. 제가 몇 번을 당부했습니까? 민준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배고프다고요? 도시락도 싸드렸는데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이제 좀 그만하시죠? 성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세요? 며느리 말 한마디도 못 들으세요? 성수야, 엄마가. 엄마가 뭐요? 이제 그만하시죠. 매번 이러시니까 집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까지 다녀요. 여보, 말해봐. 엄마가 맨날 이러시지? 며느리는 마치 준비했다는 듯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도 몰래 과자 사주시고, 그저께는 떡볶이에. 아니, 그건 민준이가. 시끄러워요. 이제 좀 그만하시죠? 성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 화장실 가야 해. 며느리가 민준이를 안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한계예요. 성수야, 너가 어렸을 때는 그만하시라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요즘 애들은 다 관리하면서 키워요.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요. 엄마는 맨날 이러시네. 며느리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온 거는 생각도 안 하시고. 화장실에서 민준이의 울음소리와 구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보셨죠? 제 말씀 안 들으시더니 결국 이렇게 됐잖아요.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안해. 다음부터는. 다음이요? 어머님,
그동안 그런 말씀 몇 번이나 하셨어요?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나와 성수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저 이제 진짜 못 살겠어요. 당신 어머님이 저를 일부러 미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도 봤잖아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어머님은 제 말은 씨도 안 먹히는 것처럼 구시네요. 저는 그제서야 알아챘습니다. 며느리의 연기 같은 울음, 민준이의 과장된 복통,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말을 하려는데 성수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나가주세요. 뭐라고? 당장 나가시라고요. 성수야,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엄마가 며느리 못 살게 할 작정이에요? 3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저를 내쫓고 있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만하시죠? 또 그 얘기예요? 엄마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다는? 성수야, 이제 지겹다고요. 그만 나가세요. 며느리가 악을 썼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그만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당신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고도 모르시겠어요? 아니, 어머님이 왜 우리 집에서 사셔야 되는 거죠? 성수 씨도 이제 부장 달고 저도 일하는데 우리 식구끼리 살면 안 되나요? 어머님은 맨날 성수 씨 어렸을 때 얘기만 하시고 지금은 달라요.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이제는 정말 나가주세요. 제발요. 당장 나가주세요. 더는 어머님이랑 한 집에서 못 살아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제발 나가주세요. 그때 민준이가 다시 화장실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배 아파. 할머니가 사준 피자 때문에.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승리의 미소 같은 것이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건 며느리의 완벽한 각본이었던 겁니다. 당장 나가세요. 오늘 밤으로요. 짐은 내일 오세요. 지금은 그냥 나가주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천둥도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민준이가 화장실에서 나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모든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민준이의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며느리가 민준이를 시켜서 이 연극을 준비했다는 걸, 피자를 먹자고 조르게 하고 일부러 배탈이 난 척 연기하게 하고 이 모든 게 저를 내쫓기 위한 완벽한 각본이었다는 걸 이제 복수해야 할 때였습니다. 제 방식대로 쫓겨난 그날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30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홀로 성수를 키우기 위해 자동차 부품 공장에 들어간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현장의 말단 시다바리로 시작했지만 하나씩 배워나가며 기술을 익혔습니다. 부품의 온도를 맞추고 적정 시간을 재고 품질을 관리하는 일은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몸에 배었고 그렇게 5년 만에 반장이 되었습니다. 성수의 중학교 등록금이 필요할 때면 야근을, 고등학교 학비가 필요할 때면 특근을 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위해서는 주말까지 반납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너무 무리한다고 말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온 시간이 쌓여 어느새 30년이 되었습니다.
공장에서는 제가 모르는 부품이 없을 정도였고 신입사원들의 교육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 직원 관리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찜질방 안에서 통장을 펼쳐보니 30년간 모은 돈이 5억이 넘었습니다. 퇴직금에 매달 빠듯한 생활 속에서도 꾸준히 부어온 적금들이 제법 큰 돈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수 결혼할 때 보태준 것까지 합하면 6억은 될 것 같았습니다. 찜질방 안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옆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우리 동네 새로 생긴 치킨집 가봤어? 어디? 초등학교 앞에 그거? 맞아. 할머니가 직접 하시는데 장사가 진짜 잘 된대. 우리 은수도 맨날 거기서 사 먹는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 애들이 줄 서서 기다린다며? 할머니가 손수 튀기시는데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나 봐. 그러게, 우리 애도 다른 치킨은 안 먹겠대. 할머니가 친손주들처럼 예뻐해 주시니까 애들도 좋아하나 봐. 두 주부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머릿속에 한 줄기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장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온도 관리, 시간 조절, 품질 관리, 거기에 사람을 다루는 방법까지. 이 모든 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을 찾아 성순의 아파트 근처 상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마침 아파트 바로 앞 상가 건물이 나와 있었고 자리도 좋았습니다. 초등학교와 학원가가 밀집한 이 동네는 제가 찾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계약금을 치르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익힌 손맛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기계를 다루던 손으로 이제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음식을 만들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가게 이름을 정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부르던 그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간판은 따뜻한 노란색 바탕에 귀여운 할머니 캐릭터로 디자인했고 민준이가 다니는 학원 근처에는 초등학생 특별 할인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공장에서 배운 모든 기술과 경험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성수와 며느리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저를 내쫓은 순간부터 제 새로운 인생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복수는 차갑지만 달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개업식 날 저는 아침 일찍부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성순의 아파트가 한눈에 보이는 이 자리가 제게는 가장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사장님, 간판 설치 다 됐습니다. 노란 불빛이 환하게 켜지는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줌마, 여기 새로 생긴 치킨집이에요?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또래로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그래. 오늘 처음 열었단다. 학생이구나. 네. 땡땡 초등학교 다녀요. 친구들이랑 같이 왔어요. 문 밖에는 몇 명의 아이들이 더 서 있었습니다. 어서들 오너라. 오늘은 특별히 서비스가 많단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공장에서 배운 온도 관리 기술이 이제는 치킨을 튀기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정말? 할매가 특별한 비법이 있지.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며 아이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메뉴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민준이 또래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부담 없이 올 수 있게 말입니다.
어머, 여기 새로 생긴 치킨집인가 보네? 네. 오늘 오픈했습니다. 초등학생 메뉴는 특별 할인해드려요. 학원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 곳으로 전단지를 돌리러 나갔습니다. 민준이가 다니는 학원은 물론이고 주변 모든 학원에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여기 학원가에서 장사하신다고 하니까 손님 많이 오시겠어요. 전단지를 돌리는 아르바이트생의 말에 저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특히 저기 학원 아이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구나. 민준이가 다니는 학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가게는 아이들로 북적였습니다. 학교 시간과 학원 수업 사이에 출출해진 아이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할머니, 여기 또 올게요. 할머니 치킨 진짜 맛있어요.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민준이의 귀에도 이 소문이 들어갈 것입니다. 친구들이 맛있다고 자랑하는 그 치킨집이 바로 자기 할머니의 가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장님, 이렇게 첫날부터 손님이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며 성순의 아파트를 바라봤습니다. 저 창 너머 어딘가에서 민준이도 이 냄새를 맡고 있을지 모릅니다. 밤늦게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여기 치킨 맛있다고 우리 애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사장님, 애들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니 인기가 많으시네요. 하루가 끝나고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제 복수는 이렇게 달콤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게 불을 끄며 성순의 아파트를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창가에 어린 그림자가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연 지 한 달, 제 가게는 하루도 빠짐없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할머니, 여기 자리 있나요? 할머니, 저희 먼저 왔어요. 매일 오후가 되면 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처음엔 서너 명이 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무리를 지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비결이 뭐예요? 다른 치킨집은 다 한산한데. 아르바이트생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비결? 그냥 내 손주 대하듯 하는 거지. 아이들에게는 작은 간식도 덤으로 챙겨주고 시험 기간엔 응원의 쪽지도 써줬습니다. 공장에서 배운 품질 관리의 기술은 치킨을 튀기는데도 그대로 통했습니다. 어머, 사장님. 우리 애가 이제 다른 치킨은 안 먹겠대요. 맞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친구들이랑 매일 와요. 학부모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친구들과 함께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제 눈과 마주친 민준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어서 와라. 뭐 먹고 싶니? 마치 처음 보는 손님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손주를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을 겨우 참았습니다. 너희들 아직 숙제 안 했지? 얼른 먹고 가거라. 그거 알아? 사장님이 민준이 할머니래. 민준아, 너희 할머니 치킨집 진짜 맛있다. 부럽다. 우리도 저런 할머니 있으면 좋겠다. 민준이의 친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는 민준이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들은 할머니 얘기를 하는데 정작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이의 친구들이 치킨을 먹는 동안 민준이는 계속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민준아, 얼른 와서 먹어. 친구가 부르자 민준이는 말을 멈췄습니다. 대신 제게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쪽지를 읽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 서비스야.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평소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난 후 주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그 유명한 치킨집이군요. 맞아요. 우리 애들이 맨날 여기서 산다니까요. 동네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입소문은 날개를 달고 퍼져나갔고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가게 앞이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장사 잘 되는 데는 처음 봤어요. 누군가 물으면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죠. 내 손주 대하듯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치킨집이 자리를 잡아가던 그 즈음 성순의 가정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눈에 띈 변화는 주차장에서였습니다. 늘 깔끔하게 관리되던 성수의 외제차가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캐피탈 회사의 독촉장이 우편함에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성수는 작년에 부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전자부품 제조회사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회사 생활 15년 동안 모은 퇴직금과 은행 대출은 물론 지인들의 투자금까지 모아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시장 변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회사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거래처에서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눈가가 붉어 보였지만 저는 모른 척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민준이는 구겨진 편지를 제 앞에 살며시 놓고 돌아갔습니다. 아빠가 회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엄마는 매일 밤 전화로 누군가와 돈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후 성순의 아파트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성수가 사업 확장을 위해 받았던 대출금을 갚지 못한 것입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성수는 결국 불법 사채까지 썼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돈 갚아요, 돈. 이 사람이 돈도 안 갚고 말이야.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여긴 어쩐 일이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때 어머님을 그렇게 내쫓다니.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러 온 거니? 성수 씨 회사가 제발 도와주세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3억이요. 그 정도만 있으면 회사를 살릴 수 있대요. 저는 잠시 말없이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수는 알고 왔니? 아니요. 성수 씨는 절대로 어머님께 부탁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 그렇게 며느리는 돌아갔고 결국 성수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30년 전 빚쟁이들에 시달리다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처럼 성수도 이제 막막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저와는 달리 성수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전화면, 단 한마디의 사과면 어쩌면 달라질 수 있었을 상황이었습니다. 가게 유리창 너머로 성순의 아파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혼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대학까지 보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는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성수는 출근하는 척 양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더 이상 갈 회사가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으니까요. 개인회생 신청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성수가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막 돌아가고 난 후였습니다. 문을 닫으려는 찰나 술에 취한 듯한 성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허름한 차림새였습니다. 엄마, 여긴 어쩐 일이야. 문 닫을 시간인데.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정말 죄송해요. 성수는 주저앉듯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아들의 초라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와서 뭐 하러 왔어? 돈이 필요해서?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구나. 그날 밤엔 그렇게 매몰차게 나가라고 하더니 엄마, 제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이요. 3억? 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주방 불을 끄고 성수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너가 얼마나 힘들게 컸는지 기억하나? 기억해요, 엄마. 그래서 이렇게. 아니, 넌 기억 못해. 그저 지금. 너는 돈이 필요해서 온 거잖아. 성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때는 그 눈물에 제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비가 많이 왔었지. 천둥도 쳤고. 엄마, 너 지금 뭐 하러 왔어? 돈 때문에? 그래. 그렇게 잘 나가던 부장님이 이제 와서 엄마한테 돈 빌리러 왔나?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하나? 뭘 그렇게 쳐다봐. 낯설어? 그날 밤처럼 매몰차게 나가라고 소리 못 지르겠어? 내가 30년 공장에서 허리 굽히고 일한 거. 너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며느리 말 한마디에 날 내쫓았잖아. 웃기지 않니? 피자 한 조각 사줬다고. 그것도 손주가 배고프다고 해서 사준 거 가지고. 당장 나가. 너희가 그날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말하는 거야. 뭘 망설여. 돈 없어서 이러고 있어? 내가 왜 도와줘야 하는데? 이제 와서 뭐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울면서 빌 때는 그렇게 매정하더니 내 자식 내가 잘못 키웠나 봐.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나. 당장 나가. 여긴 내 가게야.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던 그 할매가 이제 이만큼 잃었어. 나 이제 너 같은 아들 없어. 그날 밤 다 끝난 거야. 왜 내가 그날 한 방울도 안 울었는지 알아? 이제는 너무 가슴이 차갑게 식어버려서 돈 줄 생각 없어. 너희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매몰차게 대할 거야. 성수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술에 취했던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성순의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과 치킨집 수익으로 충분했습니다. 경매 소식을 들은 성수가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낮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을. 너희가 나가라고 했던 그 집 말하는 거야? 성수는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며느리는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 달을 줄게. 그동안 새 집 알아보고 나가. 제 말에 성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전세금이라도. 전세금? 아, 너가 그날 밤에 내 짐을 다 버리고 나가라고 했을 때처럼 말이야? 성수 내외는 결국 전세금도 건지지 못한 채 근처 월세방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한 복수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로 이사간 곳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만 가득했던 며느리는 중고상에 가방을 모두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성수는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치킨집 창가에서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추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프지 않냐고요? 물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천둥이 치던 그날 밤의 기억이 더 아팠습니다. 피자 한 조각 때문에 쫓겨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게를 연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프랜차이즈 본사 설립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런 치킨 맛은 처음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같이 하시죠.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의 임원들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치킨집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대신 분점 2곳을 더 열었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곳이 성순애가 이사간 월세방 근처였습니다. 성수는 대리운전으로 시작해서 택시 운전까지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지만 월세도 겨우 내는 형편이었습니다. 카드빚과 회사 부도의 후유증으로 그는 이제 완전한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못 살겠어요. 무슨 일이니? 정수 씨가 너무 무능해요. 이제는 택시 기사 생활도 힘들대요. 면허가 정지됐다나. 며느리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건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려고? 이혼하려고요. 더는 저런 남자랑 못 살겠어요. 저는 며느리가 내민 이혼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성수와 며느리의 큰 싸움은 그날 밤 시작됐습니다. 제 가게 바로 앞에서였습니다. 당신이 무능해서 이 꼴이 된 거야. 시어머니 모시고 살 때는 그래도 좋은 집에 차도 있고 그랬잖아. 너 때문에 어머니를 내쫓은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야 알겠다. 날 탓하지 마. 당신이 사업한다고 설치더니 이 꼴이 된 거잖아. 며느리의 고성이 밤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서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그날 밤 제가 쫓겨나던 날처럼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새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통장에는 이제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성수는 술에 빠져 지냈습니다. 면허 정지로 택시 운전도 못하게 되자 그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끔 그가 제 가게 앞에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민준이처럼요. 어느 날은 성수가 취해서 제 가게 유리창에 기대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비를 맞으며 저를 내쫓았던 것처럼 저도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제 제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잘 되는 치킨집이 되었습니다. 3개의 분점 모두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매출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습니다. 반면 성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도 집도 차도 모두 잃었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민준이를 데리고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왔어요. 어디 가려고? 부산으로 가요. 거기서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민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은 아이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하자. 가게 안쪽 테이블로 며느리를 불러들였습니다. 부산에 가서 뭐 하게? 친구가 소개해준 일자리가 있어요. 민준이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이에 대한 걱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여기 두고 가. 네, 너가 지금 민준이까지 데리고 새 출발하기 힘들잖아. 하지만 내가 돈을 좀 줄게. 대신 민준이는 여기 두고 가.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5천만 원. 며느리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며느리가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잠시 멀리 다녀올게. 엄마, 할머니랑 있으면 좋잖아. 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할머니잖아.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인지 기쁨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울지 마. 엄마가 나중에 보러 올게.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며느리는 그날로 짐을 쌌습니다. 민준이의 짐은 제가 직접 가지러 갔습니다. 반지하 월세방, 민준이의 방은 책 몇 권과 옷가지들이 전부였습니다.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며 장난감 하나 제대로 사주지 못했던 걸까요? 할머니, 나 이제 진짜 할머니랑 살 수 있어요? 짐을 옮기는 내내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치킨집 2층으로 민준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이미 아이의 방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새 책상과 침대, 좋아하는 만화책들로 가득 채워둔 방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내 거예요? 그래, 다 민준이 거야. 민준이는 그제서야 환하게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약속대로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성수는 이혼한 아내를 원망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제 복수는 끝났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건 복수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할머니와 손주가 함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할머니, 피자 먹고 싶어요. 그래. 오늘은 피자 먹자. 이제는 더 이상 몰래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준이의 해맑은 웃음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비가 그리 차갑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치킨집은 이제 도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매장만 5곳, 가맹점까지 합하면 20곳이 넘었습니다. 사장님,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빨리 성공하시다니. 사람들은 묻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음식이었으니까요. 민준이는 여전히 제 가게 2층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날들.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 치킨이 최고야.
민준이는 이제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더 이상 창밖에서 서성일 필요도 몰래 들어올 필요도 없으니까요. 저기가 민준이 할머니 가게 본점이래. 육즙이 끝내준다던데. 얼마나 맛있는지 나도 한번 먹어보자.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제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합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다가 배신당한 할머니가 손주를 지키며 멋지게 인생 역전을 했다고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해요. 그래요.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구나 싶어요. 사람들은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분노하고 또 감동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민준이가 물을 때마다 더욱 그렇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왜 안 와요? 그럴 때면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담담히 대답합니다. 너가 다 커서 판단할 수 있을 때 모든 걸 이야기해 줄게. 성수는 가끔 멀리서 민준이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학교 앞에서, 학원 앞에서, 때론 우리 가게 앞에서. 하지만 결코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무게를, 그리고 그 대가로 치러야 할 것들을. 할머니, 오늘은 일찍 문 닫아요. 나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민준이의 제잘거림에 미소가 지어집니다. 가게 문을 닫고 손주와 함께 돌아가는 밤길.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합니다. 복수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배신한 자식에게는 철저한 복수를, 그러면서도 손주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가끔 성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전히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부산에서 새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내가 가게 일 놓아줄게요. 우리 민준이가 힘들 텐데. 괜찮아요. 나도 할머니처럼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의 말에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어쩌면 이게 진정한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복수가 아닌 사랑의 승리, 미움이 아닌 용서의 승리. 밤이 깊어갑니다. 치킨집 간판이 하나둘 꺼져갑니다. 손주와 함께 걷는 골목길에 우리 그림자가 길게 들이웁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미움이 아닌 더 큰 사랑으로 이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찾은 가장 달콤한 승리였습니다. 저는 이제 손주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피자 한 조각으로 시작된 복수극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복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식에게는 철저했지만 손주에게는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한 조각의 피자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새로운 불빛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매일 밤 치킨집 간판이 꺼질 때면 민준이는 제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바랐던 건 복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것을. 자식에게 배신당한 쓰라림은 손주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정했지만 그만큼 민준이에겐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복수였고 또 다른 의미의 승리였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에 우리 둘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질 때면 가슴 한켠이 시리도록 행복해집니다. 그날 밤 쏟아지던 빗속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냉정한 복수와 뜨거운 사랑이 공존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결말이었습니다. 치킨집 불빛이 꺼져가는 밤거리에서 저는 손주의 손을 잡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한없이 차갑게, 또 한없이 따뜻하게.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저는 올해로 69살이 된 이경순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김치 할머니라고 부르죠. 전라도에서 30년 동안 김치 담그기 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붙은 별명입니다. 우리 집은 아들 진호, 며느리 성희, 그리고 손자 현우까지 3대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며느리와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성희는 시집와서 3년 동안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랐어요. 어머니, 이번에도 김치 대회 나가시죠? 제가 옆에서 거들어 드릴게요. 어머님, 현우가 어머님이 담그신 총각김치만 찾아요. 진짜 우리 어머님은 김치의 대가세요. 이렇게 며느리는 늘 저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한 건 며느리가 그 무슨 SNS라는 걸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어머, 어머님, 제가 요리 유튜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날 저녁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제게 물었습니다. 그려. 해보고 싶은 거 하는 거지.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거 한다며. 저는 순수하게 며느리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평화를 완전히 깨뜨리게 될 줄은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요리하는 모습을 찍는다고 부엌을 차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실험할 게 많아서요. 저녁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다가 점점 집안일은 뒷전이 되어 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은 영상 편집해야 해서 빨래는 어머님이.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도 며느리는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현우야, 할머니한테 가봐. 엄마 지금 바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건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요리 영상이 기대만큼 인기를 얻지 못하자 성희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특히 김치 담그는 영상을 올린 뒤로는 더욱 심해졌어요. 와, 김치 비법이 궁금해요. 시어머님한테 배우신 건가요? 시어머님이 김치 명인이시라면서요? 시어머님 레시피도 공개해주세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자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 시어머님, 다들 왜 이렇게 구식김치만 찾는 거야? 며느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제가 부엌에 들어서면 싫은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가 촬영 중이라 집중이 안 돼요. 어머님, 그 방식은 너무 올드해요. 요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며느리의 말투는 거칠어졌고 표정은 냉랭해졌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정성을 구식이라는 두 글자로 매도하는 게 시작된 거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니까 하고 위안했죠. 며느리는 요리 영상을 올린 지 석 달이 지나도록 성과가 없자 점점 예민해져 갔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한숨만 쉬었죠. 옆에서 지켜보는 제 마음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김치 레시피 영상을 올렸다가 큰 상처를 받았나 봅니다. 언니, 이번 영상 봤어. 근데 김치가 좀 붉은색이 덜한 것 같아. 맞아요. 저도 뭔가 김치가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시어머님은 어떻게 담그시는지 여쭤보시는 건 어때요? 친구들의 조언에 며느리는 발끈했습니다. 나도 내 스타일대로 하고 싶다고. 다들 왜 이래?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냉장고를 새로 들여와서는 자기 김치와 제 김치를 따로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김치는 저쪽 냉장고에 넣으세요. 제 영상 찍을 때 혼동되니까. 설상가상으로 추석이 다가오자 일은 더 커졌습니다. 올해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손대지 마세요. 며느리는 SNS에 추석 음식 라이브 방송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새로운 명절 음식을 선보이겠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저는 새까맣게 타고 나물은 짜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이브 방송 댓글창에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전통 방식을 무시하더니 이게 뭐예요? 시어머님께 좀 배우시지. 며느리는 결국 방송을 중단하고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 진호가 조심스레 절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성희가 많이 예민해져서 당분간 음식은 제가 사다 줄게요. 아니다. 내가 할게. 그게 성희가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오시는 걸 불편해해서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써온 내 부엌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알았다. 성이 힘들어할 때는 내가 좀 비켜 있을게. 하지만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 자존심은 어디에 두고 이렇게까지 물러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얼마 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을 내리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도 총각김치 담가주시죠? 손자 현우가 제 앞치마를 잡아당기며 조르는 통에 저는 새벽부터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현우 좋아하는 총각김치부터 담가줄게. 평생 담가온 김치지만 이번엔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양념 하나하나 매 순간 온 정성을 다했죠. 현우야, 이리 와봐. 할미가 비법 하나 알려줄게. 어떤 거예요, 할머니? 총각김치는 이렇게 해야 아삭한 맛이 오래가. 손자와 함께 하루 종일 김치를 담그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총각김치, 배추김치, 갓김치까지 차례로 완성했죠. 할머니 김치가 최고예요. 현우가 김치를 맛보며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제가 정성 들여 담근 김치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김치는 너무 짜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먹어요? 부엌에 들어서던 며느리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 건 요즘 트렌드에 안 맞아요. SNS에서 다들 연한 분홍색 김치를 좋아한다고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성희야. 그래도 그렇지. 이걸 다 버리면 어떡하니? 어머님, 제가 새로 담글 거예요. 제 방식대로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휴대폰을 꺼내 쓰레기통에 버려진 김치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그건 찍지 말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구식 김치는 이제 그만 새로운 레시피로 시작해요. 시어머님의 촌스러운 김치와는 안녕. 제가 새로운 트렌드의 김치를 선보이겠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담근 김치를 쓰레기라고? 처음으로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맞아요. 쓰레기예요. 어머님은 아직도 옛날 방식만 고집하시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담가온 김치가 쓰레기라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돌아온 현우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김치 어디 있어요? 급식실 김치는 맛없어서. 현우의 말에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우야,
이제부터 엄마가 새로 담근 김치 먹을 거야. 알았지? 순간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싫어. 나는 할머니 김치가 좋단 말이야.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확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았다. 이제 됐다. 조용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진호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성희가 SNS에 올린 글은 제가 지우라고 했어요. 서로 이해하면서 살아요. 아들은 늘 그랬습니다. 누구 한 편도 들지 않고 중간에서 중재하려 했죠. 진호야. 어머니, 성희도 나름 열심히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게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어머니, 성희가 많이 예민해서 그래요. 조금만 더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성희는 새로 담근 김치를 SNS에 올리면서 더 심한 말을 썼습니다. 시어머니의 구식 레시피는 맛자가리가 없죠. 밥 2공기 먹게 되는 맛있는 트렌디한 김치 레시피? 결국 아들도 더는 참지 못했나 봅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어머니한테 사과해. 처음으로 아들이 단호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왜 사과를 해요? 성희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제 SNS가 망가졌다고요. 댓글창에 가보세요. 다들 시어머니 얘기뿐이에요. 그래도 어머니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걸 SNS에 올리는 건 왜요? 사실이잖아요. 구식이고 촌스럽고. 그때였습니다. 현우가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김치 먹을래. 엄마가 새로 담근 건 정말 맛없어. 순간 성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너까지 나한테. 할머니 김치가 최고야. 엄마는 요리도 못하면서. 현우야. 성희는 현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방에나 들어가 있어. 오늘 저녁은 없어. 여보, 그건 좀... 당신도 조용히 해요. 우리 아들까지 이렇게 만든 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성희는 현우를 그의 방으로 끌고 가더니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엄마, 왜 그래? 현우의 울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야. 이제 됐다. 어머니, 더는 못 참겠다.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성희를 말리지 못해서... 그날 밤 방에서 현우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방에서는 성희가 SNS 라이브 방송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롭게 개발한 퓨전 김치를 소개할게요. 총각김치 아니죠. 이름하여 처녀김치.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라고,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침대 밑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김치 담그기 대회에서 받은 상금들이 그곳에 고스란히 있었죠.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구나. 창밖에는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이지만 가져갈 것은 많지 않았죠. 옷가지 몇 벌과 제 김치 담그기 도구들, 그리고 30년 동안 모아온 통장 하나. 짐을 싸면서 문득 서랍 깊숙이 넣어둔 상장들이 보였습니다. 전국 김치명인 대회 대상, 전통 발효식품 경연 대회 금상, 향토 음식 보존 공로상.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마지막 상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가. 손자가 5살 때 크레파스로 쓴 손글씨였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짐을 다 싸고 나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이미 계약해둔 원룸의 열쇠를 만졌습니다.
지하철 새 정거장 거리에 있는 작은 집. 30년 동안 모아온 상금으로 계약금을 냈죠. 처음에는 성희를 고소하려고 변호사를 찾아갔었습니다. SNS에 올린 영상이 명백한 명예훼손이에요.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소 대신 단 한 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진호야, 이제 엄마는 독립하려고 한다. 그동안 너가 중간에서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너희 가족과 선을 긋고 살려고 해. 현우만큼은 가끔 보게 해주면 좋겠다. 편지를 쓰다가 말줄임표가 늘어났습니다. 아침 6시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현우였습니다. 현우야, 할머니, 어디 가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새로운 집으로 가려고. 나도 데려가요. 현우가 제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안 된다. 현우는 엄마, 아빠랑 살아야지. 그때 갑자기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시려고요? 성희의 목소리에 현우가 움찔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한다. 너희 가족과는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구나. 내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과는 더는 못 살겠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진호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성희 부모님께 연락했어요. 곧 오신대요. 1시간 후 사돈들이 도착했습니다. 사돈, 우리 성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돈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바깥 사돈이 수표를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자존심은 돈으로도 못 삽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와는 완전히 선을 긋겠다. 택시에 오르며 뒤돌아보니 현우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작은 원룸에서의 첫날, 창문을 열어보니 새로운 풍경이 보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 혹시 이경순 선생님이신가요? 지역 문화센터 관계자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혹시 저희 센터에서 김치 담그기 강좌를 열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무슨... 부탁드립니다. 요즘 젊은 주부들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해요. 결국 용기를 내어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날 교실에는 단 3명만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경순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김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배추를 절 때는 소금물의 농도가 중요해요.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시식 시간. 어머,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와,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다음 주가 되자 수강생이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언니, 여기서 하는 김치 수업 들어봤어? 그 할머니가 진짜 김치 명인이래. 한 달 만에 대기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제가 담근 총각김치는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선생님, 이거 판매하시면 안 될까요? 고민 끝에 소량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맘카페에서는 김치 할머니라는 애칭이 생겼습니다. 김치 할머니 총각김치 맛보셨어요? 품절되기 전에 빨리 예약하세요. 문화센터 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강의실을 더 큰 곳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벌써 내년 수업 예약 문의가 밀려 들어와요. 반면 성희의 SNS는 폭풍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치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요? 너무 하시네요. 김치 명인이신 시어머님을 이렇게 무시하다니. 과거 영상들이 재조명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보세요. 여기서도 시어머님을 무시하는 발언을.
구독 취소합니다. 이런 며느리의 요리는 보고 싶지 않네요. 협찬받았던 주방용품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것 같아서요. 구독자 수는 하루가 다르게 급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레시피 3년 전 올라온 블로그 글과 똑같은데요? 자기가 개발했다더니 다 베낀 거였어? 성인은 결국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지?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악플을 달아. 진호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러게 왜 어머니를...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성인은 우울증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악플을 보며 울었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김치 할머니 아시나요?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들려온 이야기에 성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데 며느리가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발걸음을 재촉해 병원을 나왔습니다. 거리의 가게 앞에 줄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김치 할머니 총각김치 다 팔렸대. 아, 또 못 샀네. 성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집으로 돌아와 보니 현우가 몰래 할머니 김치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엄마, 나 할머니가 보고 싶어. 그 말에 성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오만과 실수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진호는 문화센터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경순 선생님의 전통 김치 담그기 교실, 강의실 앞에 걸린 팻말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담그시는 거예요? 비법이 뭐예요? 알려주세요. 살며시 문을 열어보니 저는 수강생들 사이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김치는 정성이요. 배추 한 포기도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단다. 와, 선생님, 진짜 대단하세요. 이런 김치는 처음 먹어봐요. 수강생들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진호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오늘은 갓김치를 담가 볼 텐데. 문득 제 눈에 아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수업을 이어갔죠. 갓을 절일 때는 이렇게? 2시간의 수업이 끝나고 수강생들이 하나 둘 돌아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뒷자리에 앉아있던 진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눈가가 붉어진 채로 서 있는 아들. 왜 왔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진호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늦었다. 진호야. 어머니, 저 성희와 이혼하려고요. 순간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더는 못 참겠어요. 어머님을 저렇게 무시하고.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열었습니다. 이혼은 안 된다. 어머니. 현우는 어쩔 거니? 진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건 원치 않는다. 그건 내 마음이 아니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앞으로 나와는 연을 끊고 살아라. 어머니, 그래도 내 마음이 다 섰다. 이게 내 결정이야. 진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진호야, 난 30년 동안 김치를 담가왔다.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 근데 내 며느리는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어. 어머니. 내 자존심도 함께 버린 거야. 강의실 창밖으로 노을이 졌습니다. 이제 난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 거다. 현우는요? 현우는 보고 싶을 때 보자. 너의 가정은 지켜라. 하지만 나와는 이제. 말끝을 흐렸습니다. 진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됐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음 수업 준비해야 하니 이만 가거라. 진호는 흐느끼며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내 길을 찾은 것 같구나. 다음 수업 준비를 하면서 단단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문화센터 수업이 끝나고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뒤를 돌아보니 성희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성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와서 왜?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네 입으로 내 김치를 쓰레기라고 했지? 잘못했습니다. SNS에 올리면서 구식이라고 했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성희야. 네. 난 30년 동안 한 번도 내 김치를 쓰레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어머님. 내 김치는 결코 쓰레기가 아니었다. 성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다 싶구나.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넌 내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버렸어. 창밖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보고 싶어 하더냐? 성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매일 할머니 얘기를 해요. 그럼 현우만 주말마다 보내주려. 네. 걔한테만큼은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 다음 주 토요일, 현우가 제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반가운 얼굴로 달려오는 손자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현우 왔나? 할머니 김치 담그는 거 가르쳐 주신다면서요? 그래. 오늘은 총각김치부터 시작해볼까? 작은 부엌에서 현우와 함께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자, 무는 이렇게 썰어야 해. 와, 할머니 칼질 진짜 대단해요. 이제 양념을 버무릴 건데.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김치 잘 담그고 싶어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현우가 이어가면 되지. 문화센터에서는 제 강좌가 더욱 인기를 얻었습니다. 김치 할머니의 손맛 비법 전수, 30년 전통의 내림 김치, 대기자 명단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김치를 담그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성이지. 내 김치는 결코 쓰레기가 아니었으니까.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다고,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다고. 창밖에서 단풍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김치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우러나는 인생. 이제야 저는 진정한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김치가 익어가는 과정은 마치 인생과도 같습니다. 처음엔 소금에 절여 씁쓸하고 아픈 시간을 견뎌내야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야만 비로소 맛있는 김치가 됩니다. 제 인생도 그랬나 봅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김치처럼. 한때는 제 자존심도 그렇게 버려졌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제게는 새로운 발효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지요. 숨어있던 감칠맛이 조금씩 올라오고 처음에는 몰랐던 깊은 맛이 혀끝에 감돕니다. 제 인생도 이제야 본연의 맛이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쓰디쓴 시간을 지나 비로소 찾은 제자리, 이제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치는 결코 시간이 지났다고 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귀한 맛이 되지요. 나이 든다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요? 시간이 쌓일수록 더욱 깊어지는 연륜의 맛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익어가는 것이겠지요. 30년의 세월이 담긴 제 김치가 결코 쓰레기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김치처럼 차곡차곡 쌓아온 시간들이 결국에는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김치를 담그며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맛있게 익어가고 있다고. 때로는 쓰고 때로는 맵지만 결국에는 가장 깊은 맛이 되어 간다고.